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시사 토론차 오원근입니다. 부모님 돌봄 때문에 직장을 고민하고 간병살인이라는 비극적인 단어가 뉴스에 오르내는 현실 속에서 통합 돌봄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는데요. 오늘 충북시사 토론창에서는 오늘 27일 전국적 시행을 앞두고 있는 통합 돌봄 사업 준비 잘 되고 있는지, 성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일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준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 서부지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태 신경외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럼 먼저 통합 돌봄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게 통합 돌봄이 이제 주로 노인 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충북의 노인 인구가 22.6%로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이 기존의 돌봄에 대한 욕구가 고령화로 가파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거에 반해서 돌봄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병원이나 시설 중심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 3월부터 시행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의 명칭이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의료 요양을 포함한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들이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뜻하고요. 그 이야기는 결국 기존에 따로따로 제공되던 의료나 요양이나 돌봄 서비스를 통합으로 예. 집을 중심으로 내가 살던 곳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전달 체계의 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집을 중심으로 통합된다. 의료, 요양 등 서비스가 거의 핵심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럼 통합 돌봄이 시행되면 기존의 복지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네, 원장님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혼자 살다가 문제 생기면은 시설이나 이제 병원에서 입소하게 돼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임종까지 마치는 이런 형태가 대부분이었거든요. 현재 한국에서는 그 비율이 8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선진국인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80%가 정도가 집에서 사망하게 되는데요. 예. 그 통합돌봄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있었던 시설이나 병원에 있던 그런 환자분들을 집으로 유도해서 집에서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은 환경이 익숙하고 그리고 가족과 그 이익과의 그 관계가 연장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인 안정도 될 수 있고요. 비용도 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거기서 임종까지 연결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 입장에서 다른 점은 지금은 그 시설에서 직접 받는 것이 되지만 집에서 의료진을 불러서 거기서 직접 받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준영 지사장은 어떤 변화에 또 주목을 좀 하고 계신가요? 예, 기존이 저희들의 복지 서비스는 보건의료나 장기요양 제도 그리고 사회복지 사업들이 운영기관이나 공급자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있어서 노쇠나 장애, 기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분들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신청을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합돌봄에서는 지자체의 읍면동이나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까운 지사 어느 곳에서나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통합돌봄은 흩어져 있던 모든 분야의 복지 서비스를 한 대로 모아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분들에게 의료진이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센터나 1차 의료기관 방문 진료 등의 의료 서비스, 그리고 지역 내 돌봄 서비스, 주택 개조 도움 등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네, 과장님. 네. 기존에는 가구 소득에 따라서 지금 지원을 해줬었는데 그게 돌봄이 필요한에 따라서 관점의 변화로서 지금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돌봄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될 거라 보고 또 기존에는 국가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예산을 줬습니다. 그래갖고 일개 사업을 주면은 모든 시군에 똑같이 이걸 했었는데 이번에 바뀐 거는 사업 예산을 총 받으면은 그 예산을 갖고서 시군 안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일부 사업들을 세세하게 구분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떤 변화 보시고 이게 계시죠? 돌봄의 통합 지원이기 때문에요. 돌봄을 통합으로 지원하는 그 지원 서비스 기관들이 여러 개로 나누어 있었는데 이제는 집에 있으면 그 서비스 기관들이 찾아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기존에 찾아가는 서비스가 훨씬 확대되는 거고 특히 이제 노인이나 심한 장애를 가진 분들께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 집을 중심으로 한 살던 곳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데 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분께서 각자의 입장에서 이제 변화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시설이나 요양병원이 아닌 내 집. 원장님 아까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어르신이 갖는 어떤 심리적인 그 느낌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가요? 예, 많이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영원에 간다 그러면은 죽으러 간다. 극단적으로요. 예, 예. 아니면 들어가서 살아온 사람이 없다. 아니면 자식이 날 버렸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제 그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그 여건이 안 돼서 어르신을 이수를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적응 못 하시고 살낮밤을 계속 울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다시 모시고 왔는데 바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뭐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면 살아날 수가 없고 인생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서 살아야지만 이렇게 산다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죽고 사는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통합돌봄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충적으로 좀 의견을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요양원에 가시는 시점은 거의 돌아가시기 전에 입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양원에 가면 돌아가신다. 이런 인식들이 막 팽배해져 있으니까 그것도 기관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거라 저는 좀 주의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집이 요양원도 가면은 이제 집처럼 내가 쓰던 가구, 내가 쓰던 물건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가시면 안정감이 있거든요. 예. 그러느니 차라리 그냥 집에서 사시는 집에서 이런 자기 삶의 내 삶에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체가 돼서 집에서 치료를 받고 집에서 요양을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 주는 의미는 어르신들에게 집이 주는 의미는 좀 각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점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사장님 지원 대상과 관련해서 이 장기 요양 등급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장애인도 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들에 대한 판정 기준과 서비스 우선순위 어떻게 결정이 되죠? 예, 물론 장기요양 등급이 없어도 65세 이상의 노인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통합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자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노쇠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저희 공단에 조사를 의뢰하고 공단은 신체 인지 기능, 일상생활의 영위 정도, 그리고 의료 필요도 등 돌봄 필요 상황과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판정 조사를 하게 되며 이 결과는 지자체와 같이 공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자체에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인 개개인의 특성과 그리고 욕구에 맞는 지원 계획을 수립한 후 통합 지원 회의를 개최하여 노인이 상태에 적합한 서비스를 결정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다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장애인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처럼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국민연금공단에서 7월 이후에 돌봄 필요도 조사 역할을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통합 돌봄 준비 시군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를 텐데요. 시행을 지금 며칠 앞두고 있지 않습니다. 네, 과장님 지금 통합 돌봄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도하 11개 시군에서는 통합돌봄 조례를 모두 다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돌봄 전담팀을 구성을 했고 시군 읍면동이라든가 보건소에서 전담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저희 예정 인원은 총 240여 명 정도가 공무원들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각 시군에서 통합지원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96억 원 정도가 저희가 편성돼 있고요. 시군별로는 한 6억에서 한 9억 정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천군 같은 경우는 2019년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지금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고 저희 다른 시군에서도 벤치마킹을 했고 참고로 다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개 시군도 다행스럽게도 2025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다 지금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진천군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른 시군도 다 지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3월 27일부터 시행할 때
뭐 착오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매주 복지부와 지금 복지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간에 회의를 하고 있고 또 회의를 끝나면 저희가 시군간에 또 전달 회의라든가 추진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사장님은 그 준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통합 돌봄의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내 각 지자체와 매칭한 통합 돌봄팀 12개 팀을 전체 전국 각 지사에 이미 설치하였고요. 시군구와 긴밀히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자원 측면에서 바라보면요. 통합 돌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집에서도 이용 가능한 보건 의료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와 1차 의료 방문 진료기관이 전국에 이미 확보된 상황이지만 지역적인 불균형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의료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방문 진료의 경우에는 저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의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통합돌봄 신청과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이 많아지신다면 인력의 추가 확충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사업의 운영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시 추가 확보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태 원장님 의료인으로서 준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 병원에서 그 방문지로 시작한 지가 7년 정도 되었는데요. 예. 현재 저희 병원 용량이 매월 900명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할 수 있는 게 450명 정도 되거든요. 아직 반밖에 못했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뭐 2배가 늘어나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의 이제 도나 시군의 준비랑 건보공단의 준비, 그리고 민간의 가장 대표적인 재택의료기관의 준비들이 좀 잘 진행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민간기관들이나 이 담당하는 인력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 전문성 이런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훈련, 또 근무 환경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럼 이제 배치로 끝나면 안 되니까 예. 신규 인력들의 전문성 이런 것들이 좀 염려가 돼서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최준영 지사장님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요. 뭐 계획이나 준비 사항 좀 더 말씀해 주실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는데요. 저희 공단 본부에서는 정책 수립과 홍보, 그리고 성과평가, 그리고 대상자 분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지사 통합돌봄팀에서는 대상자 발굴과 조사 판정, 그리고 지자체가 주관하는 통합지원회의에 참여하여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요. 대상자분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저희 공단은 건강보험 자격,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 장기요양 등 다양한 국민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을 하고 그리고 통합 돌봄을 신청토를 안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건강보험공단은 어르신의 의료, 요양, 돌봄의 필요 정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연구원에서 통합판정 도구를 개발하였고요. 그 도구를 통해 돌봄 필요 노인의 통합판정 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도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공단에서 운영 중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그리고 만성질환 건강지원사업, 다제약물 관리사업, 그리고 건강 100세 운동교실 등 자원도 통합 돌봄 대상자에게 연계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적극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단의 준비 사항 들어봤고요. 이 민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과의 협업 시스템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과장님, 시스템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땐 통합돌봄은 가장 중요한 게 민간과 공공기관과의 협업 시스템 얼마나 잘 이루어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차이는 있지만은 가사, 식사, 이동, 주거 지원 등을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시군별로. 그리고 선정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들과 시군에서 통합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읍면동,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각 시설 기관들과 협쳐가지고 통합
통합 지원 협의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지금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방문 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른들에게 방문 의료 구체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요, 대개는 영양실조나 그 탈수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탈수 교정이나 영양급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욕창 관리, 그리고 암 환자들의 그 영양 관리라든가 통증 관리, 또 기도관이라든가 뭐 장르위로 같은 장치, 그걸 교환을 한다거나 관리해 주는 거, 그리고 간단한 수술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신 마취가 필요하거나 조금 더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수술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또 요양 등급 소견서라든가 또 치매 검사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되게 1차 진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원장님 이 방문 진료 참여 인력이 중요하잖아요. 그 인력이 좀 부족한 현실에서 이 재택 의료가 통합 돌봄의 핵심 동력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완해 나갈까요? 근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그 참여를 높이는 방법은 뭐 수가를 그 방문 진료하는 것이 그 자기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보다 더 높게 유리하게 만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사실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 정도의 중상 정도의 그 수값만 해줘도 참여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수가가 아무리 높아도 혼자서 진료를 하시는 원장님들은 참여하기 힘듭니다. 병원을 비워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참여가 의향이 있고 그다음에 여건이 되는 분들을 발굴해서 육성해서 그분들을 활용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이 지금 뭐 보온이라든가 뭐 계산, 뭐 진점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뭐 인력이 부족해서 거기를 커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연락해 주시면 뭐 지금보다 2배 정도는 충분히 이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저는 또 나름대로 인력이 이제 구하기 힘든데 그 인맥 있지 않습니까? 예. 인맥을 지금도 2~3명 정도 예비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늘어나면요 얼마든지 구해서 저는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방송 보시면은 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실 것 같아서 만약에 이 재택의료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저 원장님 말씀하신 거에서는 병원으로 직접 연락을 하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통합돌봄 내에서는 시군으로 이제 신청을 하시면 저 방문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현재의 그 방문 진료는요, 그 환자 측에서 요청을 해야지만 해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돌봄 서비스를 저희가 작년에 20개 정도 20분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주로 그쪽 지자체에서 연락이 와서 같이 나가서 보고 그때 해보니까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저희들 모두가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문 진료나 그러니까 저희가 왕진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게 예. 이제 안 되는 줄 아셨을 텐데 이제 청주 같은 경우는 그걸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이 있는 거고 이제 앞으로 통합돌봄 대상자가 되시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시군 담당자가 신청을 해주거나 어떤 형태로든 이제 방문 진료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통합돌봄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거든요. 방문 의료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주에서 될 수 있는 데를 선정하고 발굴해서 거기하고 협약을 맺는다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지 그 자체로 한다면 수는 어렵다고 봅니다. 과장님 지금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농촌 지역 이 공보의 기근으로 이 보건 기소마저 폐쇄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이 의료존이 없는 지역에서 이 통합 돌봄이 자칫하면 구호에 그칠 수 있잖아요. 네. 구호에 그치지 않으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농촌 지역에서는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충북도에서는 도내 11개 전 시군에 15개 장기 요양 재택 의료 센터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 방문 진료 사업 참여 기관도 155개소를 지정했고요. 그리고 방문 간호 인력 양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에서 협력해가지고 방문 간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그 재택의료 센터를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기준이 과장님 이게 1차 병원하고 1, 2, 3차 병원만 가능한 1차, 2차까지는 됐고요. 3차 병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그 시군에 있는 병원 자원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게 하려면 이 적용 병원의 확대 그리고 말씀하신 방문 수가의 좀 향상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복지부랑 매주 회의를 할 때 그 말씀하신 수가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통합 돌봄이 성공하기 위해 앞으로 더 보완해야 할 것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느 분이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보완해야 할 점? 보완해야 할 점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우선은 저희가 사업을 중점적으로 좀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퇴원 환자 1차 년도는 올해 퇴원 환자를 연계하는 것 중심으로 시군이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보고 장기적으로는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말기 그 돌봄까지 이 서비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애 말기 돌봄까지 하기에는 현재 제도의 진행 상황으로 좀 어려운 거라서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는 거니까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제도가 막 시행 단계인데요. 지사장님은 뭐 어떤 보완점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통합 돌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자원이 아직까지는 다소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신체, 인지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돌봄 자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지자체에서 지역의 인구나 환경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적합한 돌봄 서비스를 자체 개발할 필요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 공무원 들으면 다 팀도 구성이 되고 조직도 구성이 되고 인력도 다 배치가 됐는데 읍면동에서는 지금 현재 기존의 인력들이 플러스 업무로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행안부에서 작년도 12월쯤에 정원 승인 났다 보니까 이번 6월 달에 전국적으로 지방직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9월 달쯤에 채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읍면동 직원들이 업무를 다시 배워야 될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컨설팅 같은 걸 해줘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거를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 원장님은 어떤가? 그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도 이제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물어보면은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점 하나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거리가 청주가 서울에 몇 배가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많이 걸리고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그리고 농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계산 저쪽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한 번밖에 못 갑니다. 타는데 1시간 반 걸리고 오는데 1시간 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꺼리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시간을 못 하게 되고 여러 명을 봐주면 좋잖아요. 거기 동네 사람도 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거리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지자체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거를 조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과장님 지금 뭐 거리 문제 뭐 해결 저희 말씀 일자리 사업이 저희가 한 1,800억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동 거리 멀다면은 그 이동 가는 것도 어쨌든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아까 홍보 이야기도 나왔고 또 이제 담당 공무원들 교육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이제 홍보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도 그리고 시군별로도 이제 그 읍면동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홍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접근성 말씀하신 거 부분, 그 거리 부분은 의료 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좀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뭐 이런 방식의 사업 구상도 좀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완책을 좀 찾아가야 될 것 같고 인력 부분은 뭐 사실은 인력은 지금 현재 인력의 전문성도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장기 근속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그 서비스가 지속하려면 이 담당 인력도 그 어르신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인력이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 근데 공공직은 그 순환직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 근속 체계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 돌봄 인력이나 전문 담당 인력들은 이렇게 전체는 아니더라도 중심 인물이 이걸 사업을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속적인 인력 관리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과장님 담당 공무원이 장기 근속 말씀해 주셨어요. 정원석 통합돌봄 관련해서 업무 보는 분들 거의 사회복지직 아니면 간호직 아니면 보건직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가실 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오랫동안 최소한 뭐 2년, 3년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도정 소식지라든가 시군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언론 홍보, SNS 홍보 그리고 저희가 이장님들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장님들이 그걸 교육을 받고 전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제 향후과제에서 개선 방안 중에서 그 병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행정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 간호원들이나 하시는 분들이 거의 50%를 거기다 선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초기이기 때문에요. 교육을 할 겸 그래서 좀 세팅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문제는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세팅이 되고 이제 안정이 되면 그 수량을 간소화해서 그 남는 시간을 환자한테 볼 수 있는데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병원 그 상태에서는 그 의료의 질을 좀 높여야 됩니다. 예. 높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엑스레이 검사 있잖아요. 그거 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전도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심장 예. 보는 거요. 그거 하고 방문 재활 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정도만 조금 더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거의 재활병원 수준 그리고 평상시에 입원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검사가 되거든요. 어렵지 않거든요. 그걸 해서 좀 더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액수는 크지 않지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시골이고 또 경제가 여유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본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는 예산도 많은데요. 그거를 방법 좀 연구해서 진짜입니다. 이거는 시골 사람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통합돌봄을 다 하잖아요. 근데 예약을 합니다. 하는데 뭐 8,000원이 얼마를 또 부담해야 됩니다. 그게 해결 안 됐으니까. 그러면은 다 취소합니다. 그게 몇 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거 좀 연구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생각하는데요. 간병 문제입니다. 통합돌봄이 지금 3시간 정도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게 만약에 좀 더 늘어나면 점점 더 집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거든요. 예. 근데 그 나라 입장에 볼 때는 그 비용을 무한정 늘릴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차라리 많이 늘어날 것 같으면 시설에다 입소를 시켜서 거기서 하는 게 효율적이란 말이죠. 그래도 집에 있기를 사람들이 많으니까,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무슨 뭐 인력풀을 갖다 좀 활용한다거나, 주위에 있는 뭐 간호원들 인력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간호 인력을 적은 부담 비용으로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통합 돌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또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별 돌봄 격차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충북의 시군 재정 자립도가 작은 시군은 한 10%, 또 많은 시군은 32% 정도 됩니다. 충북도에서는 24년도에 초고령사에 진입했고 26년 2월 말 기준으로다가 노인 인구가 약 38만 명으로 약 우리 도민 전체의 한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노인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노인에 관련된 예산이 점차 계속 늘고 있고요. 저희 도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한 7%가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이 통합돌봄 관련해갖고 재정 자립도뿐만 아니라 어떤 지자체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장군수 회의 때 저희가 어떤 시군의 평가랄까 아니면 추진상이라는 걸 이렇게 표출함으로써 시장군수님들이 더 관심을 갖도록 그리고 노인분들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정부 합동 평가 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도 각 시군 평가 항목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시군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역 간 돌봄 격차 이것도 앞으로 주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시군의 격차는 말씀하신 보건의료 혜택뿐 아니라 다른 서비스 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접근성 문제도 다 똑같이 있고 광역의 역할이 있고 기초자치단체 역할이 있는데 광역의 역할은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거고요. 기초 역할 중에는 특히 이제 자치단체장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범 사업이 성공한 진천이나 그 의령이나
충남 청양 같은 경우는 가장 우수 지역으로 보는데요. 거기에 가장 큰 특성이 자치단체장의 관심도입니다. 예산의 편성, 전문 인력의 파견, 뭐 이런 것들, 보건의료 관련한 이제 적용 범위의 대상 확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극복 의지는 자치단체 선에서 좀 노력을 해줘야 될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공기관 입장에서 볼 때 통합돌봄 대상자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 중복 문제를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어떻게 해결해 가고 그럼 자원의 낭비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에서 다양한 관점의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아까 지사장님 말씀처럼 그 지역별 특화 사업,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지역의 교통, 우리 지역의 뭐 노인 인구수, 그 돌봄 대상자 수 이런 것들, 서비스 수 이런 거에 맞는 특화 사업 개발이 좀 우선돼서 조금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그런 서비스가 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산인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의 지속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충청북도의 대책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정부 발표에 따르면 1단계 도입기 26년도에서 27년, 그리고 28년도에서 29년에는 2단계로도 안전기, 또 30년부터는 3단계로 고단계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복지부에서는 26년도에 사업 추진 성과를 분석을 해가지고 28년부터는 국비를 차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각 시군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매일 시군의 사례 교육을 통한 전파하고, 그리고 사회 서비스의 컨설팅 교육, 그리고 벤치마킹과 시군 읍면동 공무원 워크숍, 추진 사항을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저희가 타시도에 비해서 이 통합돌봄 사업을 우수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 그 예산이 96억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시군별로 차등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5억, 어떤 데는 작은 데는 5억 받는 데가 있고 어떤 데 많은 데는 9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26년도 올해 한번 사업을 해가지고 그 복지부에서는 이걸 평가를 해서 28년도부터는 그거를 더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줬던 금액들을 확 차등을 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줄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예산 문제 살펴봤고요. 현장에서 인력 확보도 심각한 문제일 텐데요. 이 사회복지사와 의료진의 업무 과중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교수님? 네, 토론 중간에도 이제 공무원들이 지금 신규 인력이 배치 안 돼서 업무 과중이 돼 있고 재택의료 하시는 데서도 행정의 부담이나 간호직들의 부담 이런 것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통합돌봄에 투입되는 인력의 이해관계자가 전문가 영역, 민간 영역, 또 공공 영역, 학계 영역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영역은 보건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종사자들 분들이시고 또 민간이나 사회복지 영역은 이용자, 그리고 가족, 또 시설이나 이 관계자분들이 또 있으시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집에 계시니까 주민들이 또 도와주셔야 되는 게 있거든요. 되게 다양한 인력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공공 영역에서는 특히 이제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이 배치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분들 그리고 건보공단 관계자분들, 보건소분들 이게 이제 돌봄과 관련된 지역사회 체계가 참여하지 않는 그 범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같은 목적을 향해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 지속적으로 1단계에서는 우선 담당 직원이나 전담 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나 역량 강화가 좀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업무 과중에서 발생하는 소진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과 환경을 통해서 이제 업무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좀 더 좋은 사례를 알려줘서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이런 노력들이 꾸준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의료기관 계신 분들은 이게 단순히 질병 치료 수준에서 머무르는 수준이 아니고 이게 지금 예방이나 건강관리나 돌봄의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하시던 일의 확장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이제 지원이 돼서 사업이 잘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저희 병원도 그 인력 교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이유는 되게 이제 상담을 해보면 업무가 가중합니다. 행정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인력을 보충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수가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 수가를 높여서 부담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수가를 측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인력 같은 경우도 그 의사 인력 같은 경우도 상당히 구하기 힘든다. 저희도 내과 선생님을 한 명 더 구해야 되는데 수가 문제가 안 맞아서 못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가에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수가를
평균 정도만 해도 해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수가를 높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저희가 수가 관련해가지고 복지부랑 회의할 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수가 문제는 뭐 복지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 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천의 사례를 보면은 예. 그 인력에서 그 진천군의 담당 공무원 말고 돌봄 스테이션을 따로 병원 산하로 둬가지고요. 거기에 사회복지사들하고 간호사하고 이제 6명 정도가 근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퇴원 환자와 직접적인 지역사회 연계를 다 담당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공공에서의 그 기능들이 너무 강하게 있어서 업무 과정이 늘 염려가 있으면 이제 별도의 그런 기관들을 수립을 해서 의료계도 돕고 일반 민간도 돕고 공공도 지원하는 역할의 별도 기관이 좀 이제 여건이 되는 지역들은 설립이 돼도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통합 돌봄은 돌봄을 받는 당사자의 삶의 질에도 관계가 되지만 이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통합 돌봄이 본격 시행되는데요. 이 통합 돌봄 시행으로 그동안 힘들었던 가족들의 삶의 질 개선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동안 많은 가정에서 어르신들을 돌봄을 가족이 책임지면서 뭐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지금 통합 돌봄을 시행하다 보면 지역사회 중심으로 돌봄이 전환함으로써 가족의 삶에도 큰 개선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 사례 들면은 거동이 불편한 한 70세 고령 어르신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 4층의 연립tuk에 사셨었는데 손자가 어르신을 업고서 그 집으로 내려오고 아드님이 차로 모시고서 병원을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통합 돌봄이 시행되면은 저희 의사분이라든가 간호사분, 사회복지사분이 직접 집을 방문하셔가지고 케어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뭐 건강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 약도 처방하고 그러면서 재택의료수를 받게 됨으로써 그 가족분들이 어떤 경제적이라든가 정신적으로 그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까지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분들이 주로 장기 요양 서비스에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셨습니다. 통합 돌봄이 기존의 복지 서비스와 차별화할 수 있는 점은 방문 진료와 같은 그런 의료 서비스와 함께 장기 요양 제도에는 없는 복지 서비스를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해서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라는 점입니다. 예. 또한 가족분들이 어르신들을 수발하면서 필요했던 다양한 욕구를 그 통합 돌봄이 채워줌으로써 돌봄 부담을 다소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이제 가족들이 문제가 생기면요. 예. 아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배워야 됩니다. 어디 가서 뭘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걸 국가가 개입해서 체계적이잖아요. 그죠? 전문적이잖아요. 그렇게 해주니까 뭐 당연히 뭐 많은 개선이 될 거라 예상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제가 많이 봤던 거는 회사를 퇴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그거 갖다 이제 다시 일상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게 가장 큰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가족 입장이거든요. 아버지가 병원에서 지금 3년째 장기 요양 중이시고 어머님은 제가 함께 살면서 어머님 방문 진료를 가려면 저희 둘 중에 누군가 휴가를 내서 하루를 다녀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어머님께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면 다 일일이 제가 전화를 해서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통합돌봄이 되면 각각 찾아서 신청하던 거를 이제 한 번에 통합돌봄 신청만 하시면 한 번 상담으로 다 해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오시면 저희가 굳이 휴가까지 내지 않아도 방문으로 오셔서 진료를 좀 받을 수 있고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겠죠. 일부 비용은 좀 부담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부담을 하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지원을 받아서 그런 서비스들이 좀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집에서 의사가 집으로 오는 방문 진료나 다양한 일반 그 사회복지 서비스들이 그 한 번에 연결된다는 건 가족들이 그 부담이 줄어드는 걸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끝으로 통합 돌봄 시행과 관련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오늘 못한 말씀,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먼저 듣겠습니다. 네, 이 통합 돌봄을 접하고 나서부터는 이것이 잘만 실행된다면 아마도 그 노후를 가장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원장님들한테 그리고 의료진분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좀 이 통합 돌봄이 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자신도 많이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준영 지사장님. 네, 의료 요양 그리고 돌봄은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거창한 제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그리고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퇴원하신 후 돌봄이 필요하신 분, 그리고 혼자 생활하시면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다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를 해주시면 도움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공단은 통합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 주민들께서 익숙한 집에서 그리고 존엄하게 그리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저는 좀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도 시행 전이기도 하니까.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 그리고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성을 확보한 서비스, 그리고 효율적인 제도가 돼야 되니까 통합적으로 지금 잘 연계된 서비스가 제공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충분하게 지금 수가 이야기, 인력 이야기 많이 나오지만 가능한 좀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것들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이나 일본 등 먼저 이 제도를 시행한 국가들도 정착하는 데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들의 시행착오를 우리가 빨리 받아들이고 또 준비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가 보완돼서 잘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김 과장님. 네, 도시군 읍면동 행복지역복지센터에서 잘 준비해가지고 좀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분들이 본인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초고령 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지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모습은 달라질 겁니다. 오늘 토론에서 나온 현장의 우려와 제언들이 통합 돌봄 제도에 꼼꼼하게 보완돼 성공적인 제도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중북 시사 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